여러분, 책 한 권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독서 치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열쇠, 좋은 자료를 어떻게 고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모든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책이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 책이나 그냥 펼친다고 해서 마법처럼 마음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겠죠? 바로 올바른 자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독서 치료의 성공을 결정짓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독서 치료를 위한 나만의 완벽한 도구 상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좋은 자료의 조건인 주제와 문체는 뭔지, 그리고 대상별로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어디서 찾고 관리하는지 그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독서 치료 자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자료가 단순히 읽을 거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참여자 내면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화학적 촉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료는 참여자한테 자, 당신의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대신에 안전한 이야기의 세계로 슬쩍 초대하는 거죠. 그럼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세를 풀고 나도 무언가에 대해 이렇게 느끼고 해석할 수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용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자와 자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살아있는 상호작용,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좋은 자료를 고르는 일종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주제입니다. 가끔은 문체가 조금 투박하고 거칠어도 정말 강력한 주제 하나가 모든 걸 압도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주제는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째, 누구나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걸 넘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메시지가 너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 즉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무조건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엔 희망을 이야기하는 긍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구분이 하나 나와요. 지나치게 단순화된 자료랑 간결함을 지닌 자료의 차이인데요. 전자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처럼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교훈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반감만 사죠. 토론할 거리도 없고요. 하지만 후자는 아주 단순한 표현 속에 깊은 울림을 담고 있어서 읽는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꺼내놓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독서 치료에서는 당연히 이 후자가 필요하겠죠. 자, 청사진의 첫 번째 부분인 주제를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문체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요리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죠. 효과적인 문체에도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귀에 착착 감기는 듯한 리듬감. 둘째, 머릿속에 생생하게 장면이 그려지는 구체적인 이미지. 셋째, 전문 용어 없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복잡성. 다시 말해 길이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독서 치료의 주인공은 책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읽고 나누는 토론이거든요. 자료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너무 길고 복잡해서 토론할 시간을 다 뺏어버린다면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바로 이 표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자료를 고를지 고민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꺼내보세요. 주제는 보편적이고 긍정적인가? 문체는 간결하고 명확한가? 이 기준들만 잘 따라가도 실패할 확률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 있는 주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소피가 화나면이라는 그림책이 정말 좋은 예시인데요. 화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는 아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는 언제 화가 나지? 소피는 나무에 올라가서 괜찮아졌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향력 있는 주제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실전 적용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자료라고 해도 대상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연령대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대상에 따라 초점은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한테는요, 무엇보다 공감과 재미가 중요하고요. 정체성 때문에 한창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현실적인 지혜를 주는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성찰을 돕는 자료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어떤 대상에게든 반드시 피해야 할 일종의 레드플래그 같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너무 폭력적이거나 왜곡된 환상을 심어주거나 무조건적인 반항심만 부추기는 내용은 치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현실에서 따라했을 때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들, 도대체 어디서 찾고 또 그렇게 찾은 자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물찾기. 생각보다 멀리서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의 추천 목록이나 학교에서 쓰는 문학 교재들은 이미 검증된 자료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보물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독서 생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읽은 좋은 시 한 편, 감명 깊게 본 기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훌륭한 치료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정 막막하다 싶으면 언제든 도서관 사서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찾은 자료들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간단한 3단계 시스템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깨끗한 원본을 보관하는 마스터 파일을 만들고, 둘째,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색인을 만들고, 셋째, 실제 세션 때 나눠줄 참여자용 사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참여자용 사본은 저자 정보를 일부러 지워서 선입견 없이 내용 자체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책장을 한번 쓱 둘러보시겠어요? 어쩌면 그곳에 지금껏 웅크리고 있던 누군가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아주 특별한 열쇠가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